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증시가 오르고 내리는 폭, 그러니까 가격 제한 폭을 좀 더 늘린 지 3개월쯤 됐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가격 제한폭 확대 이후의 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이 오늘 오전에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대타협이 맞긴 맞습니다. 그렇지만 노측도 사측도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같은 2대 쟁점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근로자 측면에서도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 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저 잠깐 우리 아이들 상처 얘기 좀 들어볼까요? 여긴 귀신놀이 하다가 다쳤고요. 넘어져서 여기 다쳤었어요. 근데 다들 상처 안 보이는데? 어디 갔지? 부채표 후시딘이 세균 감염을 막아 빠르게 상처엔 후. 부채표 후시딘 동화약품.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 시장 왔다 갔다 많이 하던데 어떻게 끝났나요? 네, 많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고 네. 그야말로 눈치를 보려고 담장 위로 얼굴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처럼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주말께 이제 저희가 알게 될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들 확신이 좀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면서 분위기가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상황들 마감 지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의 경우는 아침에 조금 하락을 하다가 상승 마감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 지수 전일 대비 6.10포인트 0.32%가 상승하면서 1937.56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증시는 3.87포인트 전일 대비 0.58%가 상승하면서 666.75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오늘도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매도했습니다. 이로써 29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요.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한 달도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 매도를 한 것이고요. 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역대 최장 기록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3거래일만 더 팔면 최장 기록을 돌파를 하는 것이고요. 금액적으로 보면 이미 돌파를 했는데요. 6월 8일부터 본격화된 것이 외국인들 매도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 10조 2천억 원가량의 거래소 주식 기준으로만 주식을 팔았고요. 7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 보유 지분율은 33.44%, 8월 말 기준으로는 28.95%, 그리고 9월 들어서만 외국인들은 양시장 합쳐서 약 1조 8,500억 원의 주식을 팔면서 이제는 27%대 중반 정도 수준까지 주식 보유 수준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는 매도세를 지속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이제 전문 용어로 캐리 트레이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즉 돈을 다른 데서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는 것. 그러니까 특별히 금리가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와서 그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일본과 유럽에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엔캐리 그리고 유로 캐리 이것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가 역캐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네.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미국 금리 인상 결정이 난 이후에 뭐 변화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도 압력을 주어서 시장이 쉽게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내내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좀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벌써 외국인들 10조도 넘게 팔았고 막 30일 거래를 매도를 했으니 실상 뭐 맞을매는 다 맞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를 맞으려고 줄 서 있었는데 내 앞에서 줄이 딱 끊기고 내일 다시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더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와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전문가들 진단이 50% 내외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70%, 80%까지 금리 인상할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금리를 인상해도 걱정이고 금리를 떨어뜨려도 걱정인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뭐 이미 여기서 금리 인상 발표가 되더라도 한국 기준으로는 특별히 뭐 추가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금리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투자자들 마음이 상당히 있는데요. 실제로 자꾸 미국 속으로 빠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특징적 흐름으로는 삼성물산이 상장했습니다. 시가총액 30조로 새롭게 이제 제일모직과 합병된 삼성물산이 상장을 했는데요. 오전에 소폭 빠지다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주식도 앞으로 상당히 큰 비중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데요. 시가총액 상위 10종목을 따져보니까 삼성전자,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절반이 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거를 동영상으로 보지는 못하고요. 그냥 사진으로 봤는데 한 30대 남성이 이 벤츠 맞죠? 벤츠. 네, 맞습니다. 예, 벤츠가 이게 결함이 많다. 해서 불만이 많다고 해서 이거 골프채로 막 부수는 장면을 봤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틀 정도 지난 일인데 아무튼 이제 화제가 됐던 건 그때였고요. 지난 11일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광주광역시 벤츠 판매점 앞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30대 남성이 2억이 넘는 차라고 하죠. 이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막 부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차인 거죠? 자기 차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리스한 차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를 차를 운행을 했는데 세 차례나 시동이 꺼져서 차량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홧김에 차를 파손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벤츠 쪽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매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이제 고소를 했고, 경찰도 이제 방금 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리스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회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물 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일단 뭐 이걸 파손한 그 분은 뭐 판매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고 차를 팔 때 캐피탈 업체가 이제 소유권을 사실상 인정해줬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네, 근데 벤츠 하면은 정말 고급차의 대명사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이렇게 뭐 시동이 꺼진다든지 이런 불만이 그동안 꽤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건에 대해서를 보면 이제 벤츠에서는 뭐 이렇게 내부 검사 같은 게 좀 필요하다고 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는 했습니다. 이제 이 세 차례 이제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갱이가 오갔는데 이게 잘 안 된 건데, 특히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분이 뭐 임의로 부품을 개조한 부분이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원상 복구해줘야 뭐 수리가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인정하지 않고 뭐 시동 꺼짐으로 재방문했을 때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다고만 뭐 이렇게 했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시동 꺼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운행 중에 꺼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카페라든지 뭐 벤츠
벤츠뿐만이 아니고 다른 차종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는 것에만 자꾸 관심을 두지 말고 판 후에 이제 소비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잘 받아들여 귀 기울여 듣고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소비자들은 또 이렇게 지나치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좀 어렵고 본인에게도 이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이렇게 중용이랄까요? 이런 부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당해보면은 소비자는 그렇지가 않고, 회사 측으로서는 또 이 소비자가 너무 막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욱하는 그런 심사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많이 되는 게 보복운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운전 조심해서 해야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처벌은 강화가 되고 있다고 하죠? 2013년에 일어났던 사고의 예인데요. 중부고속도로에서 났던 사고입니다. 이제 이 차선 시비가 붙어가지고 갑자기 차를 세우면서 뒤따르던 세대는 멈췄는데 5톤 트럭이 갑자기 멈추면서 5대가 잇따라 부딪혔던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는데 요즘 추돌이네요. 당시에 이제 트럭 운전사가 숨지고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형사적인 것이고 민사 재판이 그 뒤로 이어졌는데. 뭐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서 껴가지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과실이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따져보는 그런 거죠. 보험금 지급과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복 운전을 한 사람의 과실 비율을 75% 그리고 이제 트럭 운전자가 뒤에 차가 부딪혔으니까 그 트럭 운전자의 과실이 25%라고 판단했는데 2심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과실 비율이 95%로 올라갔습니다. 더 엄한 책임이 물려진 거죠.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징역형과 더불어서 1억 원 넘는 손해배상금까지 이제 물게 되는 그런 겁니다. 90% 과실 비율이라면 사실 뭐 거의 전적으로 보복운전자 책임이 다 내지는 보복운전 책임이 아주 무겁다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화가 좀 나신다고 해서 정말 성격대로 보복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뭐 그런 식의 운전 같은 것들 조금은 좀 삼가하는 자중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보복운전 안 하면 어떨까 싶어서 되게 겁나요. 그렇습니다. 이 애플하고 삼성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저도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닮아가고 있거든요. 네, 이제 뭐 삼성전자가 휴대폰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제품 대결을 하고 있는데 꼼꼼히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비슷해지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그 애플 출시한 것 관련해서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드린 것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전자펜 같은 것하고 일체형 메모리 아니 배터리랑 본체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사가 상당히 그 자기네들 특징이 있다고 했던 건데 이게 다 비슷해지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 이제 태블릿 PC, 아이패드 프로용 전자펜을 선보였었는데 이제 이 삼성전자가 이것으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할 때 이제 전자펜 때문에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 본래 이제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이제 대화면하고 전자펜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내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후임인 이제 팀 쿡 최고 경영자가 뭐 시장의 추세를 따라서 전자펜을 채택하게 된 거고요. 반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배터리를 채용했었는데 이번에 갤럭시 S6하고 갤럭시 노트 5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갈아 끼울 수 없게 본체에 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애플 아이폰이 먼저 채택한 디자인인데 따라간 거고요. 삼성은 이제 이 과거에는 분리형 배터리가 굉장히 회사의 장점이다 이렇게 강점을 내세우는 광고도 했었는데 1년 만에 이제 방향이 바뀐 거고 그리고 이제 장명을 할 때 제품의 이름을 지을 때도 이제 갤럭시 S6 엣지보다 화면이 커진 신제품에 대해서 엣지 플러스라는 걸 붙였는데 지난해 이제 애플도 아이폰 6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해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분리형 배터리가 장점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또 일체형으로 바꾼 거죠? 아무래도 이제 애플 사용 고객들도 흡수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고 또 이 배터리와 관련된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뭐 폭발한다거나 물론 이제 그게 본인의 과실인지 제품의 하자인지 그거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려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고객들은 좋은 걸까요? 일단은 뭐 이
성능이나 디자인 같은 게 뭐 상대방의 장점 같은 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뭐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각 제품사 고유의 색깔 같은 게 좀 희석되는 게 조금은 반갑지 않을 테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열혈 그 유저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새벽부터 뭐 줄을 사는 뭐 줄을 서서 사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열성 고객들의 이런 이 열정 같은 것들을 좀 무시하는 것 듯한 처사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제조사의 선택이겠죠. 그 어떤 부분에 더 관심을 두느냐 내지는 더 흡수해 드리려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선택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네. 서울 아파트 전세 절반 이상이 3억 5천을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죠? 예, 맞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물량 중 2억 원을 넘는 것이 절반이었고 서울에서는 3억 5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KB국민은행이 조사한 결과인데 8월 전국 아파트 중위 이제 가운데에 해당한 전세 가격이 2억 7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보다 13%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보다 3억 5천만 원이 넘는 곳이 훨씬 많으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 더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전세값은 내릴 줄을 모르는데 과열이긴 과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VIP 머니투데이의 배성민 기자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증시에서 가격 제한 폭을 확대한 지 한 3개월째가 됐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주시는 분들이 선정이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에 0945번 누르시고 의견 주시면은 저희가 그 가운데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프로젝트 집앤잡 제2탄 최고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다. 대한민국 일자리의 다양한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한 대학교에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시고 계세요? 아침 6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인데 보통 일이 많다 보니까 4시 50분까지 오는 분들도 있고 5시 반서부터는 무조건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쉬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쉬는데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다 이제 당직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고용계약을 맺으셨어요? 2년 계약으로 회사는 들어오는데 고용성계 그걸 우선으로 목표를 삼아가지고 정년이 70세거든요. 실례지만 수입은 어떻게 되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노조가 생기기 이전에는 막 퇴직금을 맞춰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이랬어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시급을 6,550원을 받고 월 209시간을 적용받으니까 그걸로 보면 돼요. 140만 원 좀 넘지. 휴가나 복지수당 같은 것도 있으세요? 복지수당은 없고 추석하고 설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복지수당을 따냈죠. 비정규직이라서 좀 힘들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늘 뭐 고용 불안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임금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드는 거예요. 주변 정규직 분들과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째는 임금인 것 같아요. 뭐 시청, 뭐 구청, 뭐 저런 데 이제 하시는 분들하고는 우린 차이가 많이 나죠. 정규직하고는 원래 차이가 많이 나고 뭐 학교 내에서는 청소, 경비, 미화, 참 이 주차 이게 정규직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정규직을 하려고 이제 우리는 맨날 직고용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학교에서 들고 나오는 건 정년을 우선 줄이라 하니까 정년 줄이면 우리 여기에서 70%는 아마 다 잘려나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YTN 생생경제와 한국전파진흥협회가 함께하는 2015 프로젝트 집앤잡. 한 대학교에서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9월 쉐보레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살맛 나는 경제. 내 삶인 경제. 바로 김은경의 생생경제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터뷰는요. 증시 가격 제한폭 3개월. 효과는 어땠고 전망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식시장의 가격 제한폭 확대가 된 지 약 3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은 6월 15일에 가격 제한폭을 아래 위로 원래는 15%까지 움직이던 것을 30%까지 늘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의 거래 상황을 분석해 봤더니 하루 평균 상한가 종목이
7.4개였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 제한 폭을 늘리기 전과 비교를 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니까 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잘 정착이 되고 있는 건지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자본시장실장과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격 제한 폭이 증시에서 확대가 된 지 3개월이 됐는데요.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은 상한가 종목이 그 전보다 절반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네네. 일단 그런데 이제 상한가 종목 수만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고요. 예. 얼마나 이제 가격 변동성이 완화가 되었나 혹은 네. 확대가 되었나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15%에서 30%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제한 폭에 걸리는 종목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로 판단을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이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변동성은 어떻게 측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주가가 얼마나 아래 위로 크게 출렁거렸는지를 가지고 이제 가격 변동성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걸로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 일부에서 제기되었던 그런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게 되면 가격 제한폭의 확대가 오히려 주식시장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가격 제한폭을 확대를 했더니 오히려 변동성이 낮아졌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요. 네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유가 그게 이제 그 변동성 전이 효과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변동성 전이 효과요? 변동성 전이 효과입니다. 전이 효과. 예전에는 이제 15%로 가격 변동폭이 이제 정해져 있었을 때는 가격 변동폭에 일단 도착을 하게 되면 가격이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고 거래도 거기서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변동성이 오히려 더 확대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격 변동폭을 높여놓으니까 일단 가격 변동폭에 도달하는 빈도수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그 다음날로 연기되는 그 변동성 전이 효과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이제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게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가격 변동성이 높았던 종목에서 가격 제한폭에 도달하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가격 제한폭이 이제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거 펀더멘탈에 기반을 한 그런 투자들을 하지 않으면 예전보다 훨씬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퍼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더 기본으로 돌아가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변동폭이 이제 더 높아지게 되면 오히려 조금 더 펀더멘탈 기본에 충실한 그런 투자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가 조작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로 인해서 오히려 변동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더 줄어드는 그런 이제 효과들이 관찰되고 있는 거죠. 가격 제한폭을 확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이거였기 때문에 의도했던 뭐 그런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바로 또 주식시장의 선진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 조금 더 성숙한 이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동안에 그러면은 부작용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15% 도입하고 나서. 도입하고 나서 이걸 이제 가격 변동폭 제도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텐데 한 가지 이제 지적되었던 부분이 그 우선주들의 가격 급등 현상들이 조금 더 빈번하게 관찰이 되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우선주들이 이제 30%로 확대되고 나니까 가격 변동폭에 오히려 이제 더
도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이런 문제점들이 관찰이 되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들이 굉장히 적고 일반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가격, 그러니까 수요 변화만 나타나도 이것이 쉽게 가격 상한선 내지는 가격 하한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우선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격 변동폭 제도, 가격 제한폭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한계점 같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가격 제한폭 제도를 고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우선주 제도의 그 이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야 될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주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우선주 유통 물량을 더 늘리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우선주의 유통 물량을 늘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선주의 상장 요건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정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변동성 주식이다라고 얘기한 것에는 우선주가 대부분 속해 있던 건가요?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고변동성 주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전체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을 이제 상대로 해서 그거를 예를 들자면 한 5클래스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높은 주식과 상대적으로 더 변동성이 낮은 주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소형주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그런 주식들의 변동성이 더 높게 형성이 되는데 이런 주식들을 고변동성 주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론 이제 우선주들도 여기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선주들만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면 가격 제한폭을 확대한 게 이 정도 금방 안착이 됐다면은요. 아예 없애는 건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원래부터 좀 있었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제한폭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가격 제한폭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우리가 30%로 이제 확대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30%면 사실은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이게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30%이기 때문에 이거 양쪽으로 보면 60%의 가격 변동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이 30%만으로도 이미 상당히 그 폐지와 유사한, 동일한 건 아니지만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제한폭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이걸 폐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장에 큰 무리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많은 이제 학계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가격 제한폭 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시장 안정화 장치가 전혀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또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것이 이미 시장에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적 변동성 또는 동적 변동성 완화 장치는 쉽게 말해서 가격 제한폭 제도를 굉장히 잘게 쪼개갔고요. 이게 아주 짧은 단위로 이렇게 매 시간마다 적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장치가 이미 그 가격 제한폭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격 제한폭 제도를 없애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많은 학계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이었습니다. 모르면 당하는 경제 법률 생생로펌. 모르면 당하니까 알면 덜 당하거나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생생로펌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요. 또 매물은 줄어들었고 전세보증금은 계속 오르고 그래서 이 전세 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셋집의 비중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 향방도 좀 문제가 되고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은 언제나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전세라고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임대차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전세랑 임대차랑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냥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세도 민법상으로는요, 그 임대차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임대차 보증금만 있는 경우를 통상 전셋집 이렇게 부르죠. 예. 그리고 또 보증금도 있으면서 월세가 있는 집을 전월세라고 이제 표현할 뿐이고요. 전부 다 임대차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특별법인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이 네. 따로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예. 그 특별법까지 두면서 그 규율을 하는 이유는요. 서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그 최대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임차한 주택의 일부가 일단 주거용이어야지만 됩니다. 네. 뭐 일부가 주거 이해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뭐 대부분이 주거 이외의 목적, 뭐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법인인 경우는 또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반인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어떤 그 적용 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까지 있어서 많이 보호해 주려고는 하지만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니까 빌리겠다는 기간이 엄연히 남아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예. 그런 경우에는 새들어 살던 사람들은 그냥 나와야지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원칙적으로는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이제 제3자한테 주택을 매도했을 때는요. 그 세입자 되시는 분은 새로운 집주인이 요구하면은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민들이 그 집주인의 새로운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서 그 주거를 일순간에 박탈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그 제정이 된 건데요. 그 요건을 두 가지만 갖추시면 됩니다. 일단 실제로 계약을 한 그 집에 이사를 하십시오. 네. 그 다음에 동해, 그러니까 주민센터라고 요즘 부르고 있죠. 동해에 가셔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 아까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집주인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주민등록 신고를 하면은 무조건 그냥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가 실수하셔가지고요. 그 자기 집 집원이 아니라 옆집의 집원으로 주민등록을 만약에 마쳤다든지. 아, 이러면 안 되죠. 네, 이거는 이제 좀 큰 실수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관문에 뭐 103호라고 예를 들어서 부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표시를 믿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103호 이렇게 쓰시고 전입신고도 103호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현관문에 표시된 103호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고 다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를 항상 확인하신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하고 일치하는 호수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빌려 사는 기간, 임대차 기간 중간에요. 주민등록을 딴 곳으로 이전을 했다가 복귀하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예전에 이제 애들의 학교 문제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제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요. 위장 전입을 하더라도 이제 보통 가족 전체가 학교 근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셨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생겼던 대항력이라는 그 힘은 다른 곳에 전출하면서 바로 소멸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때 이제 전출해 계신 기간 동안에 만약에 주택이 팔렸어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생겼던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설사 그 주소로 다시 전입신고를 해서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셔야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아니라 기존 그냥 집주인이면 괜찮고요. 기존 집주인이면 괜찮습니다.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요. 이때는 전입신고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요,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다가구 주택은 법률상으로는 단독주택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실 때 집원만 기재하면 되고 호수까지 기재하지 않으셔도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이 생깁니다. 네.
근데 다세대 주택은 법률상으로 집합 건물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동과 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은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한 예. 집에 여러 그 가구가 세를 들어서 살거나 하는 거고 다세대 네네. 주택도 사실은 마찬가지 형태 아닌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예,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건축법에 따라서요. 처음에 신고를 하실 때 예.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의 그 가구가 네.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해서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으면은 다가구 주택인데 그거를 쪼개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다세대 주택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등기부도 쪼개서 등기를 하는 예.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만약에 뭐 그 깡통 전세처럼 되거나 이렇더라도 네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 네네. 깡통 전세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다른 문제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는요. 예. 딱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 집에 실제로 이사를 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센터 등에 가셔서 전수신고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계약서상에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다라면은 그 후에 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네. 뭐 다른 채권자가 들어오더라도 그분보다 우선해서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액이요. 아, 그러니까 이게 깡통 전세랑 비슷한 게 아닌가요? 그 어쨌든 집주인이 다른 빚을 내거나 또 뭐 저당을 네. 잡힌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집을 팔았을 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확정일자 받은 그 날짜하고요. 네. 다른 그 설정된 저당권자하고 선후가 어떻게 되느냐 순서가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됐을 경우에 그 네네. 경우에는 경매대금에서는 보증금이 어떤 식으로 변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나요? 네, 그 경매됐을 경우에도 왜 소위 말해서 저당권자들이 대부분 다 가져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정일자까지 만약 받으신다면요. 일종의 저당권자와 비슷한 지위가 부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그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순서대로 우선 변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법원에 꼭 배당 여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다 알아둬야 될 게 많네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소액 보증금 같은 경우에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하는데 소액이라는 기준도 잘 모르겠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보증금의 액수가 크더라도 우선 변제 받으실 수 있는 경우고요. 네. 소액 보증금은 이 전입신고한 일자 이전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소액 보증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9만 원 이하일 경우에 그 세입자만 보호하고 있고요. 예. 그 경우도 3,200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8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그 보호를 하고요. 광역시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타 지역은 보증금 4,500만 원 이하의 아주 그 가난한 비교적 이제 서민에 속하시는 분들 그 경우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가 정하게 되는 거군요. 요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사를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내가 냈던 보증금을 안 주면은 사실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사를 가야 될까요? 예, 이사를 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근데 이럴 경우에 이사를 대책 없이 하시고 전출 신고까지 하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항력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네. 미리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십시오. 그러면은 안심하고 이사하셔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사를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군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조율의 신용진 변호사였습니다. 색가루가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조인성입니다. 수트를 입을 때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는 그런 당신을 위한 옷입니다. 움직임은 더 자유로워지고 구겨질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 준비되셨나요?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4시 뉴스 듣고요. 생생경제 3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